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지만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를 김민아 공화국으로 보내야 된다. 윤석열 씨를 김민아 공화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윤석열 내란죄 1심 무기징역. 네, 드디어 오늘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씨에 대해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한 건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씨 행위가 형법 제91조 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윤 씨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65세 비교적 고령이라면서 참작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모견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재판부가 퇴정한 이후에 변호인과 웃음을 보였는데요. 방청석에서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어게인 같은 구호가 터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내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김민아 공화국에서 정신교조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휴씨님께서는 천년의 징역을 때릴 총통에게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특히나 그 양형 사유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형이 나와야죠. 저는 계속 사형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 그날 2024년 12월 3일 밤에 함께 방송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이야기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검 구형할 때도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이후에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그랬고 그것이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로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법정형의 사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 그랬고 대부분의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도 이것은 그게 꼭 죽여라 이런 게 아니고 최고형이니까. 그렇죠. 네. 최고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과 뭐 상식이고 저 같은 사람들 뭐 법을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인데 법조계 상식은 무기징역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온 얘기를 보면. 그래서 사실은 무기징역이 나올 거다라고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봐도 그렇고 특검 내에서도 사실 처음에 사형을 구형할 거냐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냐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무기징역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아무튼 법조계 상식으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은 뭐 어떤 뭐랄까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최악은 또 아니다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창에서 염려를 했습니까? 공소 기각을 할 것이다. 무죄를 줄 것이다. 유기징역이 나와가지고 뭐 20몇 년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항소심 가면은 또 10몇 년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어제 이제 거의 이제 보수라고 부르는 무슨 뭐 변호사님 거의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뭐 깜짝 놀래긴 했어요. 오늘 양형 사유는 공소 기각이나 뭐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 거론하기 전에 사실 뭐 법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윤석열 쪽의 이 지기현 판사가 얘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뭐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내가 이런 것도 신경 썼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얘기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 쪽의 그 상식으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 인식을 갖고 역사 의식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봤을 때는
최고형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아쉽고 좀 슬프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마라소다님이 무기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 내용이 엉망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기현 부장판사의 양형 판단 사유를 보면 내란이 좀 계획적이지 않았고 그 충동적으로 했었다. 그리고 물리력을 자제했다 이런 식의 판단들이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이제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쪽에서 하는 얘기를 신경을 써준 거거든요. 윤석열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중에는 거의 이거는 다룰 필요가 없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 찰스 3세, 1세. 찰스 1세. 예. 자, 3세가 지금 찰스 3세고 찰스 1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윤석열 쪽이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아. 윤석열 쪽이 이거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란을 뭐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그거를 반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예.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온갖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명확하게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되고 국권분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해당됐으면 감경 사유가 있는지 감경 사유 없으면은 이것은 뭐 정해진 대로 형을 때린다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건데 그 모든 얘기에 지금 반박을 하고 모든 얘기를 판단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뭐 준비된 게 아니고 뭐 당연히 그 사전에 준비된 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특검이 수사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거 봐라 이전에 이제 준비한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쪽은 지금 항소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얘기를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예. 그러니까 항소 너무나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항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검은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항소심에서는 이런 이제 계획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무슨 뭐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그런 거는 없고 네. 사실 우리가 본 사실은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폭력을 이거를 풀 배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군인들이 가서 뭐 윤석열이 싫다는 소지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군인들이 가다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는 중간에서 지휘관들이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고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전화로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말이죠. 예. 지휘관들이 이 싫다는 소지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다 뒤로 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계엄이 어쨌든 간에 실패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그 밤에 국회 앞에 가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막아진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폭력을 자제하려고 한 상황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뭐냐면 사실 폭력을 자제한 게 핵심이 아니라 아무도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죽거나 뭐 옛날에 이제 전두환 5.18 때처럼 전두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사형이지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요거는 이 격차를 둬서 무기징역이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법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뭐 감경 사유도 아니죠. 양형에 있어서의 어떤 불리한 사정, 유리한 사정을 판단한 거에 뭐 불과한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내란에 있어서는 이 법리도 본인이 설명한 법리도 나와 있지만 내란을 어쨌든 간에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내란 했으면 끝난 거고 그것이 뭐 목적을 달성했는지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이거는 논의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양형의 그 유리한 사유로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상대편의 얘기를 윤석열 측의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귀담아주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김병옥 님도 국민이 막은 건데 자제했단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내용들은 또 판결문에 설시했으니까 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는 굳이 또 재판장에서 하는 게 어떤 의도일까라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에 오랫동안 봉직했다 그리고 고령이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투적인 이야기 왜 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형량을 이제 어떻게 판단했다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건데 그게 예를 들면 고령인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기 때문에 고려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 고령인 경우에 이제 아프면 꺼내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텐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뭐 양형에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이 양형의 핵심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죽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윤석열 씨 주장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뭐 경고성 계엄이었고 아무도 이제 다치지 않았다. 경고성 계엄인 건 인정 안 했는데 예.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그랬죠. 행사하지 못하게 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는 판단했지만 군을 가게 한 게 핵심이다. 그렇죠.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제 판단한 것 중에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보면 이거는 위로부터의 어떤 그런 내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게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렇죠. 판결문에는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거나 죽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 양형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모로 논란이 있고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폭력을 돌려서?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네, 첼드루님이 65세면 시골에선 청년이다 이렇게 주고 계신데, 예,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형량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30년이 나왔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8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윤승현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구형을 했는데 무죄 판결 나왔고요. 조지호 같은 경우에는 전 경찰청장이죠.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징역 10년 판결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눈에 띄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저쪽 얘기를 많이 들어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노상원 씨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검 수사가 이제 뭐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도 수사 범위에 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판단해서 볼 때는 물론 이제 구형한 거에 비해서는 적게 나온 거긴 하지만 예. 지금 이 정도 인정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아슬아슬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무죄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예. 이게 무죄냐 아니냐에 있어서 사실 내란 특검이 굉장히 윤석열에 대해서 많이 공을 들였어야 됐기 때문에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박성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을 들였어야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이 직위원이라는 이미 방어할 준비가 다 된 그러한 판사의 그 방패를 뚫을 정도까지는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건 뚫지 못한 게 있는데 항소심에서 좀 더 증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이제 이 다음 판사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노상원 수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방어를 하는 건데 예. 노상원 측의 방어 논리를 지금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뭐 별 의미 없는 내용 같고 이게 뭐 끄적끄적한 것 같고 수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방어할 준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돼 있는데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돼서 18년 나온 거는 지금 이전에 이미 이제 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 이제 권한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한 이런 내란의 어떤 의도가 있고 이런 걸 사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에 알고 그런 것들을 모의도 하고 김용현하고 이런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수첩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첩의 의미가 인정이 됐으면 그러면 사실 이 윤석열에 대한 지금 판단을 할 때 계엄을 뭐 이전부터 면밀히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 당일에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수첩의 어떤 의미가 인정됐으면 윤석열의 범죄 사실 앞에 기간을 더 길게 뺐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훨씬 이전부터 이게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제국 성립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엄의 목적이 뭐냐와 관련돼서 윤석열 제국 성립 이후에도 지금은 지기현 판사의 결론은 지금 이게 여러모로 국회 상황이 답답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상원 수첩이나 내용이 이런 게 좀 더 면밀하게 인정이 됐으면 그 이후 계획에 있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독재를 하려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제국을 만들려고 했다. 이게 인정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 종합해서 보면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종합특검이든 뭐 아니면 이제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다 더 보는 것이든 간에 고강을 더 해서 노상원 씨의 요런 이 노상원 수첩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혐의까지 쭉 가는 그러한 보강들이 이루어져서 뭐 아까 댓글에다가 뭐 무기징역인 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무기징역을 굳이 뭐 고집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후대에 다른 사람이 이런 음모를 꾸몄을 때 반드시 이게 맞아요. 고려가 될 수 네.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감경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가는 논리가 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좀 여러모로 좀 짚을 게 많은 재판인 것 같은데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네, 연휴 내내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자신의 X에 부동산 관련 글 5건을 올렸습니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겁박하고 있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지 집을 팔라고 강요하진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분당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은 1주택자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성동에 매진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장동혁 대표는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설 연휴 직전에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자신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SNS로 해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 공방을 벌인 데에 대해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라면서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 물가,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딱히 입장이 안 나온 상황인 거죠? 이 내란 수계. 입장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무슨 뭐 인재영입 뭐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걸 뭐 미뤘나 그렇습니다.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이걸 또 반성하자는 취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지나면 까먹는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그 양반은 그 양반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아, 계획이 있어요? 오늘 특이한 건 김민수 씨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재판이 상식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한번 국민들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형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거죠. 이거는 무기징역이 나오거나 뭐 할 것이다. 안 거죠. 알고 한자락 깐 거죠.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윤 어게인의 입맛에 맞춘 그러한 어떤 행보나 메시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이 1심 결과 나오면, 네. 1심 선고가 나오면 장동혁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해야 한다. 네. 더 이상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 절윤. 예. 네, 그 절윤이다. 뭐 근데 또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이제 인터뷰 나가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절윤이 아니고 전환이고 절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또 얘기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책임지는 겁니까, 이 정당은. 책임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있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윤석열을 배출했으니만큼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개명. 네. 우리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김민아 씨가 절도죄를 지었는데 절도죄를 지었기 때문에 좀 깜빵에 가라 이게 아니고 김민아가 절도를 했군요. 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김은지로 바꾸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네, 이름 바꾸겠다고 하는 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무슨 뭐 공화가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뭐 자유를 할 것이냐 공화를 할 것이냐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민주공화당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자유당이면 그건 이승만 때 자유당이고 공화당을 얘기하면 박정희 때 공화당이고 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네, 다만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개혁파 그룹에서 낸 메시지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성한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계속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이야기 저희가 하다가 넘어갔었는데요. 부동산 이야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상적인 정치 구도였고 정상적인 어떤 정치의 기능이 돌아가고 있고 정상적으로들 정책 논쟁을 하고 있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어떤 메시지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논쟁이 세게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주택자 투기꾼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을 왜 집을 여러 채 갖겠습니까? 투기하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이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다주택 투기를 한 다음에 임대를 주거든요. 예. 우리 집주인이 다주택자야 그러니까.
아, 예. 김민하 평론가 집주인도요? 그건 이제 확인을 못 하겠지만 아, 예.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예. 제가 사는 집은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지분을 나눠갖고 소유하고 패밀리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천안과 매형이 소유를 하고 있던데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다주택자를 막 때리면은 보통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는 그 대출 만기 연장해 주는 것도 임대소득을 충분히 걷는 사람한테만 이제 연장해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예. 요거를 이제 만기 연장도 제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반드시 이렇게 받아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수라고 하면 예. 정책 논쟁을 한다고 하면 그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뭐 집을 다 내놔서 팔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근데 지금 집값은 아파트에 쏠려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의 현황은 이제 빌라나 뭐 다세대다 이런 거다. 그래서 집값 안정에 큰 도움 안 된다. 먼저 이게 나와야 될 것이고 보수 쪽에서 만약에 반론을 한다면 예. 두 번째 반론이 뭐가 나와야 될 것이냐면은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뭐 그것도 그것대로 뭐 좋겠지만 만약에 버틴다고 할 때 이 부담을 다 누구한테 전가하겠느냐? 김민하 같은 세입자한테 전가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당이 자 그런 거는 말이야. 그런 거는 빌라나 다세대도 사실 예를 들면은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매력 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을 제도적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첫째. 그래서 두 번째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많은 보호가 또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더 보호를 잘하기 위해서 집주인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예. 여러분 집주인 잘못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법적인 보호라든가 뭐 분쟁 해결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뭔가 디벨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동혁 씨가 6채가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집을 팔아야 되느냐? 예.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것 때문에 지금 50억 로또 아파트가 되게 생겼는데 그걸 팔아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는 언제 결정됐느냐? 2024년 초에 결정됐습니다. 예. 그때는 성남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무슨 정권이었습니까? 아.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큰 저 로또를 안기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수준이 낮아지잖아요 지금.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모는 왜 나와 거기서 노모가 노인정에 갔더니 쿠팡이랑 환율 얘기 관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뭐 집 얘기를 하느냐? 나는 50억짜리 집을 구경을 가려고 노모가 걱정을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근데 걱정하실 게 아닌 게 거기는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충청도에 있는 어디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이 문제지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사실관계도 안 맞는 거를 지금 이런 말씨름의 어떤 입씨름의 그런 구도로 갖고 가고 있어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정책적으로도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뭐였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는. 네, 그레이님이 역시 시각이 다르다 김민하 평론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대부분이 지금 아직도 윤석열 1심 판결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끝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 총통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하 공화국이라면 어떤 선거를 할 것 같습니까? 사형인데 예. 우리 김민하 공화국은 사형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선고는 안 합니다. 선고는 안 하고. 선고는 안 해요? 네. 예. 집행을 안 한다. 집행을 안 하고 예. 선고를 한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매일 교도관이 갑니다. 갖고 윤석열 씨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내가 또 이 사형이 내가 이제 집행이 되는 건가? 김민하 이 자식이 이거 사형을 실질적으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그래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 윤석열 씨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살아남았구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하면 매일 불안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윤석열 씨가 익숙해져가지고 뭐 오늘도 가봐야 뭐 한 바퀴 돌고 나오겠지 뭐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진짜 사형 집행하는 건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놀랬네 정말. 이것도 계속하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안 불러버려. 일주일 안 부르면은 윤석열 씨가 왜 안 부르지? 이 다음에 부르면 이제 사형인 건가? 이렇게 이거를 계속한다. 네. 김민하 공화국엔 자비란 없네요. 없어요. 범죄자에게. 내란범에겐 자비란 없다. 자비도 없고 잡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 라이브 포를 올렸습니다. 오늘 1심 결과 무기징역 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답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전 잠시 후에 장윤선, 봉지욱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